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세계 언론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 그 속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라! 수만 명의 분노가 경기장 전체를 뒤덮는 그 순간 카메라 하나가 조용히 한 인물을 비췄습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서 전혀 다른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 미국 리그 역사를 새로 썼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 순간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감독님 보셨습니까?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스포츠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긴 고독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그날 밤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 아무도 알지 못했던 캡틴의 진심, 그리고 그가 끝내 선택한 길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 윌슨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세계 각지의 축구 경기를 취재해왔지만 그날 서울에서 목격한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취재 수첩에 남아있는 메모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혼자서 버티고 있다. 저는 그 순간 셔터를 누르면서도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업적 본능으로 느꼈습니다. 그 한 줄의 메모가 저를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까지 따라가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항 신문 가판대마다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고 택시기사도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은 제가 한국 축구 취재를 왔다고 하자 표정이 굳어지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팬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무거운 기운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선수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경기 취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와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달렸고 쉬지 않고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흐름을 바꾸기에는 상황이 너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점수 차가 벌어지자 경기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응원의 함성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탄식과 분노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팬이든 믿었던 팀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침묵, 그 다음은 탄식, 그리고 결국 분노입니다. 그날 서울의 경기장은 그 세 단계를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프레스석에서 경기장 전체를 내려다보던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함성이 순식간에 경기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홍명보 나가라. 처음에는 몇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번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만 명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야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함성 안에는 기대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더 아팠던 배신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응원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의 울음 같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 각지의 경기장을 다녀왔지만 그날처럼 슬픔과 분노가 한데 뒤섞인 함성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함성의 한가운데서 저는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경기장 위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멀리 달리고 가장 오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를 담았습니다. 파인더 속의 그는 선수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으려 버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취재 대상을 보며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가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결국 맞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코멘트를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거절되었고 다른 선수들이 짤막한 코멘트를 남기고 지나가는 사이에도 그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취재진 한 명이 말했습니다. 캡틴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 자체가 뉴스가 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그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막판 점수가 이미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도 그가 동료들에게 외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라인 올려. 다시 집중해. 목이 터질 듯 소리를 지르며 후배들을 끌어당기던 그 모습. 벤치에서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는 그 순간 경기장 위의 유일한 지휘자는 바로 그였습니다. 감독보다 더 감독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 고개를 들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쏟아낸 분노와 절망과 슬픔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홀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던 한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깊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의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혼자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몇 달 뒤 태평양 건너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 그날 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라커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캡틴은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팀 전체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취재진 몇 명과 함께 전날 경기의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보도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던 중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후반전 중반 대한민국이 2골 차로 뒤진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속 벤치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전술판도 없었고 선수 교체를 알리는 몸짓도 없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어떤 지시도 그라운드로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습니다.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팀이 무너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벤치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도 그 질문의 답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라운드 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 선수가 위치를 잃으면 달려가 자리를 잡아주었고 공격이 끊기면 다시 뒤로 내려와 빌드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인 올려. 다시 집중해. 한국어로 외치는 그 목소리가 중계 마이크에 몇 차례 잡혔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이어폰을 끼고 최대 볼륨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하게 소리를 질렀으면 그 지경이 됐을까 싶었습니다. 수십 분을 쉬지 않고 달리면서도 그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던 한국 기자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감독인지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 시간 동안 팀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벤치가 아니라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배들의 눈빛이 흔들릴 때 그가 달려가 어깨를 두드렸고 패스가 끊겨 고개를 숙이는 선수가 있으면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혼자서. 선수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캡틴으로서 그는 세 개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라운드 밖에서 보고 있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면 속의 이야기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화면 속에서 낯선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벤치 쪽을 향해 시선을 던진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시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벤치에 닿았다가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계속 뛰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벤치를 향했다가 돌아온 그 순간부터 그는 무언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심인지는 그날의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경기가 끝난 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중 감독의 전술 지시는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흐름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라운드 위에서 방향을 잡고 팀을 이끈 것은 벤치의 명령이 아니라 완장을 단 선수의 목소리와 발걸음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한국 언론인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더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팬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손흥민은 오롯이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팬도 모르는 채로 카메라도 잡지 못한 채로 어쩌면 팀 동료들도 미처 알지 못한 채로 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을 때까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눈빛 하나, 표정의 변화 하나로 무언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순간을 쉽게 흘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오늘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결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밤 라커룸 안에서 캡틴은 과연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팀 전체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경기가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 채널을 틀어놓은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화면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경기장에서 터져나온 함성, 분노한 팬들의 얼굴,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그라운드를 걸어나가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창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감독을 탓하는 목소리, 협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한데 뒤섞인 채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취재진 한 명이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난리예요. 손흥민 이름이 계속 검색 1위예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쌓인 기사만 수백 건이었고 각 기사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전날 밤 이미 거절된 상태였고 대표팀 공식 채널에도 그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 침묵이 또 다른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해명은 해야 하는 것 아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해야지.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무책임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오만하다고도 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침묵은 때로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법이니까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아무런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팔로워 수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화면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대표팀 숙소 근처를 지나는 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숙소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몇 명 모여 있었고 팬인 듯 보이는 사람들도 두어 명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손에 붉은 응원 목도리를 든 채 숙소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건만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통역을 거쳐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요. 잘 싸웠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팬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이런 마음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노보다 더 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조용했고 어떤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한국 기자 몇 명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답지 않다고. 평소에 그라면 나와서 뭐라도 한마디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닫혀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인지도 모른다고.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을 삼키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설명보다 빠르게 퍼져나가니까요. 온라인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경기력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일부는 캡틴으로서의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반박 글을 올렸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의 물결 속에 쉽게 묻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캡틴이라는 자리의 무게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평한 것인지는 저는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노력이 있고 알려지지 않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억울한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깊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 지나갔고 이따금 자동차 불빛이 빌딩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축구를 이야기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그 침묵이 비겁한 것인지 아니면 용기 있는 것인지는 저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확신했습니다. 그 침묵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날 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라커룸에서 캡틴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이야기 앞에 서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단이 라커룸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구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잠시 뒤 선수들이 3, 4, 5 나오고 스태프들이 짐을 옮기고 가벼운 웃음소리라도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닫힌 뒤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문 안에서 무언가 크고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날 라커룸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명 이상의 취재원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자로서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라커룸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패배의 충격과 경기장 함성의 잔향이 가시지 않은 채 선수들은 말없이 짐을 챙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짐 가방 끄는 소리, 신발 끈 묶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거의 숨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이냐?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고 합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팀 전체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 가장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모두가 그 질문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을 전해준 취재원은 그 순간 라커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팀원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전해 들으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수만 명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비난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등지고 그는 팀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신이 아니라 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에 무너질 것 같은 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날 라커룸에서 나온 선수들의 표정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 명씩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얼굴은 들어갈 때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어깨에 메고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들어갈 때보다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라커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0년 넘게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갈고 닦아온 감각이었습니다. 기사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팀을 지키고 있다. 그 한 줄이 그날 저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기사보다 더 진심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나중에 라커룸에서 나왔습니다. 홀로 남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와서도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이 전날 밤 그라운드에서의 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결심을 마친 사람의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만큼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결국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대표팀 숙소 주변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취재진의 발길도 뜸해졌고 숙소 앞을 서성이던 팬들도 하나둘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 사서 숙소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다리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하루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장면들이 어딘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숙소 창문에 드문드문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가 다 식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밤은 드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라커룸에 마지막으로 불을 끈 것은 손흥민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선수가 떠난 뒤에도 그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저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사람에게는 혼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말이 사라지고 모든 시선이 거치고 그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때로는 그 시간이 어떤 위로보다 더 필요한 법입니다. 고독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에게는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밤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모든 선수가 떠난 빈 라커룸에 단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함께 남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팬들은 감독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고 언론은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소란스러운 밤의 한가운데서 가장 조용한 방에서 그 아이러니가 오히려 이 장면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긴 침묵이 흐른 뒤 먼저 입을 연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감독님, 제가 더 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전해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숙인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수만 명이 감독에게 나가라고 외치던 그 밤에 캡틴은 그 감독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외로운 말인지를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먼저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캡틴이라는 자리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안함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섞인 감정이었는지.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비난과 분노로 가득 찬 세상 바깥과 달리 그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은 채로.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앞에서 먼저 사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이 되기까지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사겨왔을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캡틴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잘 뛰고 잘 이겨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팀이 무너지지 않도록 혼자서 버텨야 하는 자리. 모두가 등을 돌릴 때도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하는 자리.
그 무게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짊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이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방을 나온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걸음이 들어갈 때보다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빈 라커룸 안에서 그가 홀로 짊어진 것들이 그로부터 몇 달 뒤 전혀 다른 무대 위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출국장 쪽으로 향하는 긴 통로를 걷다가 문득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표팀 선수단 오늘 귀국 후 해산.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뒷모습이 지금 이 공항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공항 안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출국장 카운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자리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였지만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대형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걸음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시간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가 혼자라는 것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혼자라는 느낌이 바라보는 저의 가슴까지 조여들게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가 체크인 카운터 앞에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그대로 멈추었고 고개는 살짝 숙여진 채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인지.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찍어야 할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는 채 바삐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팬이 그를 알고 수천 개의 기사가 그의 이름을 적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의 외로움은 때로 유명세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날 다시 실감했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서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면 내용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그 동작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결심하는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취재진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시각 온라인에서는 그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 경질 여론이 폭발하면서 손흥민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캡틴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그 화면을 보면서 그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쏟아지는 것을 공항 한가운데 혼자 서서 보고 있었을 때 그 감정을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뒤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개가 살짝 들렸고 굳어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무언가를 바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여권을 내밀고 짐을 붙이고 다시 출국장 쪽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서 저는 결심을 마친 사람의 걸음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결심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동안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혼자 서 있던 그 순간을, 그것이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손흥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걸어나갔다는 것을,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것도, 그가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도 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도, 그 통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도,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공항에서 그 전화가 왔을 때 손흥민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잠시 멈추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 통화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그의 걸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전화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제야 그 장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은 세상 전체가 비난을 퍼부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문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랬습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저는 그에 대해 몇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축구선수로 키우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가혹하게 훈련시킨 것이 미움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오래전에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흔들리고 팬들이 분노하고 아들의 이름이 비난과 함께 오르내리던 바로 그 시간에, 세상이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에 아버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사람만큼은 아들 편이라는 것을.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통화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흥민아, 배가 흔들릴 때 선장이 도망가면 그건 배가 아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아니었고 어떤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들의 무엇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 통화가 길지 않았다는 것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말일수록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원으로부터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중요한 말을 들을 때 사람은 말보다 먼저 침묵이 옵니다.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깊은 울림이라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 선장이 도망가면 그건 배가 아니다. 저는 이 문장을 취재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생을 통해 가르쳐온 것의 요약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책임을 지어라.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 모든 말들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도 수천 개의 비난 기사도 흔들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아버지의 한마디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라도 중심을 잡아라. 그 말이 아들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말은 때로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번 취재에서 제가 보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왔습니다. 영국에서 자란 저에게 아버지는 때로 어색하고 서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특히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엄격함과 사랑이 같은 말로 표현되는 관계. 칭찬보다 질책이 많아도 그 안에 더 깊은 믿음이 담겨 있는 관계. 아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배가 흔들릴 때 선장이 도망가면 그건 배가 아니다. 아들의 눈빛이 언제 꺾이는지도
무슨 말이 그 눈빛을 다시 세우는지도 아버지는 오랜 시간 지켜보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아들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가 내리는 그 도시를 저도 곧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품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몇 달 뒤 미국의 한 경기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비난의 함성을 등지고 떠났던 한 사람이 환호의 함성 속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재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 한쪽에는 여전히 서울에서의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치면 그날의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혼자서 버티고 있다. 그 문장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 거기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으로 넘어온 것을 알게 된 것은 현지 취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대표팀에서 함께했던 스태프들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오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시즌 중간에 스태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드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밝히지 않은 채로 조용히 전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인 것 같다고. 그 말이 나오자 모두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것이 그 사람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때였고 언론에서는 여전히 대표팀 해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여전히 비난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스태프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지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겠지요. 비난받는 팀 안에서 가장 조용히 버텨온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팀을 위해 존재했던 사람들이, 손흥민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햇살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자꾸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경기장에서 함성을 등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던 뒷모습, 빈 라커룸에서 감독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던 모습, 공항 카운터 앞에서 홀로 멈춰 서 있던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이름도 남기지 않고 스태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그 행동.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조용히 저를 움직였습니다. 한 가지 더 저는 그 무렵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새 팀에 합류하면서 훈련장에 가장 일찍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지만 새벽 훈련장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는 그를 목격한 스태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텅 빈 그라운드에서 혼자 달리는 사람. 그것이 서울에서 비난을 받고 떠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처럼 조용히 퍼진 것이었고 확인된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스태프들 중 누구도 공식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취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이 아주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증명되지 않아도 이미 진실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조용한 선물 앞에서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어떤 진심은 이름이 없어도 전해집니다.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곧 경기장에서 증명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기장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경기가 열린 날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경기장 프레스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팀의 홈 경기였습니다. 관중석은 이른 시간부터 채워지고 있었고 경기장 곳곳에서 응원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손흥민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경기 결과보다 그 사람의 표정이 더 궁금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모든 일들 이후 그가 지금 어떤 얼굴로 그라운드에 서는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선수 입장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20년 넘게 경기를 취재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이것이 취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한 사람의 마음인지 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로 걸어 나왔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서울의 경기장에서 들었던 함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환영이었고 비난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안도도 아니었고 감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다시 집어드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수첩을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지칠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그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그는 뛰고 있었습니다. 같은 몸이었지만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게를 짊어지고 달리는 것과 가볍게 달리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동료들이 그의 움직임에 반응했고 공이 그를 향해 모였습니다.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가 버티는 사람이었다면 이곳에서의 그는 날아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이 터진 직후 경기장의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감독님 보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서울에서 침묵하던 그 사람에게 보내는 세상의 가장 늦은 응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함성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함성이 멈추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라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그라운드가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빠져나가고 조명이 낮아지고 경기장이 조용해져 가는 동안에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훑었습니다. 서울의 경기장에서 홀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던 사람. 빈 라커룸에서 감독 앞에 먼저 사과하던 사람. 공항에서 혼자 멈춰 서던 사람. 이름도 남기지 않고 마음을 전하던 사람. 새벽 훈련장에서 혼자 달리던 사람. 그리고 지금 이 경기장에서 환호 속에 서 있는 사람.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은 사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비난하는 동안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첩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긴 대답이다. 손흥민은 서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침묵 안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을 지키고 감독 앞에 고개를 숙이고 스태프를 기억하고 새벽 그라운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경기장에서 리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이 비겁한 것인지 논쟁했지만 그 침묵은 사실 가장 단단한 종류의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한 장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서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보실 차례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며칠 뒤 손흥민은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출발 게이트 근처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인천공항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홀로 멈춰 섰던 그 뒷모습.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기자로서 쓸 수 있는 기사의 형태로는 담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눈빛 하나, 침묵 하나, 복도 끝에 홀로 서 있던 뒷모습. 이런 것들은 통계가 아니었고 공식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 손흥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혼자 지키고 있었던 것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서울에서 쏟아지던 함성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터진 환호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홀로 버텼던 모든 시간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창밖으로 대한민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어디를 향하든 그 안에 탄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품고 있었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더 멀리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누구를 응원하고 있었을까요? 경기장에서 함성을 질렀던 수만 명의 팬들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은 아닐까요? 손흥민은 그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고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팀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키고 그라운드 위에서 다시 달렸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는 너무 늦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만나왔습니다. 훌륭한 기량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위기를 극적으로 돌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기량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비단 스포츠 선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억울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손흥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미국 땅에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몇 번이나 멈추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손이 느려졌고 어느 부분에서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자 생활에서 이런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가장 조용하게 버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고 분노보다 책임을 선택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실을 맺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